이번 시간에는 제시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난이도는 중하. 내용은 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데이터만 입력하면 답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의 난이도는 중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 문제 하나 정도 있죠. 하나 정도 있고 과거에도 하나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입력하는 대로 결과물만 넣으면 되는 거고 결과물을 믿으면 되고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어렵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순서대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가지급금의 정의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특수관계인일 때, 이때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지급한 배당금과 상여금의 미지급 소득, 지급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하는 것. 이게 어차피 돈은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납한 거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누구 것인지 정확하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사는 일단은 그 소득세를 납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대납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상여 처분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것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상여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대납액입니다. 대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가지급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은 없어진 제도예요. 과거에 이제 국민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퇴직금을 빼가지고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빼가지고 국민연금에 넣으면서 국민연금을 좀 돈을 넣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하고 얘는 없어진 제도예요. 이미 없어져서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것은 일단 법인세법에서는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즉 회사가 활성화시키는데 우리사주라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식을 취득시키면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직원들은 이직률이 떨어지겠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돈을 대여한 금액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는 나올 만한 애들이 없어요. 굳이 나온다면 대납액 정도. 근데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글자도 나오면 가지급금이 아니다. 대납액도 가지급금이 아니다. 사용인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불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가불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월정급여 범위 내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은 월정급여 내 이내의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 4번 시험에 나오고요. 5번 또 시험에 나옵니다. 사용인의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시험에는 학자금이 나왔어요. 학자금은 가지급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될 데이터는 가지급금을 입력해야 되는데 가지급금이 아닌 애들은 지우시면 되는 거죠. 이제 yes와 no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자, 6번은 새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새로 만들어져서 요거 추가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비 또는 전세자금, 주택 구입비 또는 전세자금 대외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 과거에는 가지급금으로 받습니다. 과거에는 가지급금으로 받는데 얘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는 기억합시다. 급료의 가불금, 학자금, 그 다음 주택 구입에 관련된 대여액 또는 전세자금,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11강이 있는데 얘가 이제 10강과 11강이 서로 이어집니다. 10강과 11강이 좀 이어지는데 은행이 회사에게 은행을 통해서 회사가 돈을 빌렸다. 그 돈을 회사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였다라는 거죠. 대여를 하였다. 그러면 이 대여를 한 것을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죠. 이자 수익으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 이자 부분을. 이 이자 부분에 대한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몇 %라고 계산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입금산입 잡고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그러면 차입금에 대해서 무엇을 내냐면 이자 비용을 내죠. 맞죠?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시부인하는 것이 11강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차입금 중에서 대여, 즉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50%죠. 맞죠? 그래서 50%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자 비용의 50%는 비율로 해서 그것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리한다가 제11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10강 학습하고 제11강 학습하면서 10강과 11강이 이어진 문제가 있다라면 이어진 문제를 같이 풉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이어진 문제도 있다. 10강하고 11강. 10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11강은 이자 조정명세서예요. 이자 조정명세서, 이자 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이다. 현재는 이제 10강은 내용상 좀 쉽고 11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 중에서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자 수익을 잡았다면 회사가 계산해서 이만큼 이자 수익을 남겨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자 수익을 이만큼 남겨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회사가 그만큼 기장을 했다면 기록을 했다면 당연히 수입으로 남길 세무 조정이 필요가 없죠. 맞죠? 그래서 결론은 가지급금 인정 이자 중에서 회사가 수입 이자가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으로 남겼다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입금의 산입이에요. 참고로 세법에서는 이자 비용을 지급이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지금 11강에 보면 이 말이 없네요. 여기 있는 이자 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하고 지급이자, 이자 수익을 수입이자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물론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수입이자라는 용어도 씁니다. 수입이자는 이자 수익,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편 산입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적수 계산할 때 한편 산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자율을 만나게 될 건데요. 하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에요. 가끔씩 이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자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적용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중에서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평균이죠. 맞죠? 은행에게 빌린 돈을 평균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이자율을.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하게 된다면 은행 이자율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F2를 누르면 자동 계산 결과가 나오고 F3 누르면 계산 근거도 나온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은 이제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처음에 학습하던 2010 지금 현재 2011년도쯤에 제가 학습했을 텐나 그때쯤에는 9.5%였어요. 이게 매년 줄어들었어요. 9.3, 9, 매년 줄다가 어디까지 왔다 지금? 4.6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이 대충 한 5% 되죠. 이게 은행 이자율과 이제 비슷하게 놀아요. 은행 이자율과 비슷하게 노는데, 당좌 대출 이자율은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인데, 회사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하게 된다면 3년간 의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닌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한다면 당연히 은행 이자율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가끔씩 시험에서 법인세 부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적은 것을 선택한다 라는 뜻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문제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갈게요. 나중에 이제 차입금 입력을 선택할 때 차입금을 이제 입력하는 이유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입력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불문명사채, 비실명 채권 증권에 관련된 차입금 또 입력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얘가 나왔어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한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다.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빨간색 그 문제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한번 보고 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 책은 392페이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을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 먼저 접근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에서 법인 조정 누르시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보니까 가지급금 가수금을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대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불러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자율 선택하는 거 있죠. 클릭 한번 해보시면 네 가지가 뜹니다. 밑에 것 두 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위에 것 두 개를 쓰는데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 대출율은 4.6%고 회사는 법인세 최소화 관계없이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가중평균 차입률을 선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데이터. 4.6%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려면 여기 차입금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가. 첫 번째 데이터는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가지급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이사 김한결이 8월 23일 날 3천만 원을 약정 이자율 없이 공짜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약정 이자율 없이 했다라는 것은 돈을 하나도 안 받은 거죠. 맞죠? 그래서 얘를 잡아보겠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간혹 문제에서 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입력해 줘야 돼요.
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대표이사 김한결은 어디에 있냐면 통상적으로 우리 여기 보시면 회사 등록에 있겠죠. 맞죠? 회사 등록에 가면 대표이사가 누구다라고 뜹니다. 이렇게 김한결. 자, 두 번째 가지급금까지는 입력하시면 되고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기서 제가 가지급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지급금 들어갔더니 여기 가지급금 들어갔더니 뭐 이런 글자가 있네요. 고정적용 보이십니까? 이 고정적용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적용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적용 8 타계정 대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고정적용인데 현금 1하고 4를 하면 가지급금 나갔을 때는 1번이고 가지급금이 다시 돌아오면 4번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불러오게 할 때 14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14 알겠죠? 근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는 이제 선택하기 누르시면 밑에 불러온 불러오지 않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불러오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시고 불러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가 불러집니다. 혹시 안 불러지면 강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2022년 즉 2023년 이전의 데이터는 우리가 올해 계산할 때는 전기 2월 1월 1일로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기 2월 1월 1일로 데이터가 되어 있죠. 뭐 여기까지 끝났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를 할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를 거는 요거죠. 1차적으로는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제시가 되면 그 중에 가지급금이 아닌 애들을 빼줘야 돼요. 급여 가불금 빼줘야 되고 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지만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들 좀 빼줘야 되고 주택자금이나 전세 대여액 다 빼줘야 되고 빼주고 남은 애를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넣은 거죠. 맞죠? 1차적으로는 이제 가지급금을 넣은 거고 가수금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가수금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하면 웬만하면 다 불러집니다. 가수금이라는 데이터나 가지급금 회수라는 데이터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애들이고 현재 문제에서는 가지급금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 끝냈고요. 그 다음 연 10%의 차입금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얘는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약간 조금 이상하게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차입금 입력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 불러오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 가지는 반응 안 해요. 뭐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반응을 안 한다고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뭐 굳이 외우실 헷갈릴 필요는 없는데 뭐 어느 것을 눌렀을 때 반응하는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 누르시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천만 원 데이터는 5천만 원짜리는 당연히 입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위에 삭제를 합니다. 위에 삭제, F5에서 삭제를 합니다. 한결은행이 지금 붙어 있죠. 얘를 이제 잘라줄게요. 나머지는 한결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3천만 원이라고 자르고 이자율은 8%. 자, 똑같이 한 번 더 넣어주시고 4천만 원 잡아주시고 7%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금에서 곱하기 이자율을 곱하면 무엇이 나오죠? 이자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지금 원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무엇이 나온다?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간 지급 이자 부분의 금액이 나왔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기월이 1월 1일인데 내가 만약에 2023년 5월 1일 날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곱하면 답은 24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240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 빌린 것은 연간 지급이자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를 고치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제가 임의로 한번 고쳐볼게요. 얘를 임의로 200만 원 이렇게 바꿔볼게요. 색깔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죠. 빨갛게 된 거는 뭔가 데이터가 틀렸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200만 원 적혀 있다 하더라도 240으로 그대로 둬야 된다고. 알겠죠? 바꿔도 이제 똑같아요, 색깔이.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고 3번 인정이자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할 거 없고 4번 인정이자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김한결의 결론은 인정이자가 222857이다 이 뜻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있다라면 여기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넣으시면 되는데 시가 인정 범위가 우리가 이제 비율에 보면 5%라는 거 있죠. 가지급금이라는 것 자체가 특수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일 때는 3억과 5%가 넘어가면 그것은 특수관계인과에서 부당행위로 본다. 맞죠? 지금 현재 5% 이내인지 아닌지를 이제 컴퓨터가 검토를 한 거예요. 이 비율이. 아니다. 100%죠. 그래서 인정이다 전부 다 성분 불산입니다. 이것도 이제 컴퓨터로 믿으시면 돼요. F3 누르시면 여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인정이라고 해서 인해서 밑에 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22857일 상력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절차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지급금을 불러왔어요. 자, 불러올 때 어떻게 불렀냐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을 불러옵니다. 자, 두 번째 차입금 입력도 마찬가지로 불러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다라면 자, 첫 번째 거 선택했다라면 얘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차입금 입력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됐고 지금 7%와 8%가 이제 가중이 된 거잖아요. 대충 어떻게 된 거냐면 코스로 본다면 3천만 원에 8%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4천만 원으로 증액되죠. 맞죠? 4천만 원으로 증액되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로? 7%로 은행에 돈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7%와 8% 중간 정도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나오겠죠. 7점 몇 %. 그게 이제 계산 근거가 여기 보시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조회라고 있죠. 누르시면 이제 평균 금액이 7.42%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근거 자료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7.42%이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현재 이 문제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7.42%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은 할 게 없고요. 4번은 가서 회사 계상액 데이터가 없다라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수입이자가 있다라고 하면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얘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00페이지 세팅합니다. 자, 500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3번 먼저 볼게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은 연간 4.6%고 회사는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한 시가 적용 방법을 신고한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회사는 어느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원칙이 뭐라고 했죠? 회사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하려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못 바꾼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원칙으로 하는 거죠. 뭘로 하는 거죠? 가중평균 차이 비자율.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이죠. 맞죠? 자회사, 모회사. 그래서 얘는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에 두 개를 입력할 예정이고.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와 이감사에 대한 가지금이 있다, 맞죠? 얘가 아마 안 불러질 거예요.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 조정 누르시고,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누르시고,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장홍도까지는 떴다, 맞죠? 장홍도. 불러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 그래도 데이터는 안 나온다,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3년 5월 1일. 여기 누르시면 밑에 보면 정기열 대여 횟수 이렇게 떠 있거든요. 아래. 이 아래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누르시고 5월 1일. 자, 금액은 얼마? 4천만 원. 밑에 이제 클릭해서 한 명 더 넣겠습니다. 감사, 이감사. 자, 똑같이 대여 잡아주시고 2023년 07 1호. 자, 차변에 15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회계 데이터 불러오게 하면 되는데 안 떴을 때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차입금 입력은 불러지게 될 겁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확인. 우리 많아.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지우고 2가지만 남겨놓습니다. 자, 기업은행 2천만원 확인하시고 오케이. 우리는 이자율만 넣으면 돼요. 15%. 자, 마찬가지로 이제 농협은행 또 선택해 주시고 10%. 아까 내가 확인 안 하고 왔는데 이자율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얘는 굳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2가지 입력했고 세 번째 인정이자 계산은 한번 선택하고 구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정이자 조정인데 살짝 한번 볼게요. 장홍도는 인정이자가 지금 얼마 잡혀 있냐면 313만 원 잡혀 있잖아요. 맞죠? 313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받은 거죠? 16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60만 원으로 이자 수익 잡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회사가 만약에 이자 수익을 더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되죠? 현재 이런 케이스죠. 기관사의 계산 결과 81만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받은 거죠? 더 많이 받았죠. 1575,000. 더 많이 받으면 잘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1575,000. 즉 컴퓨터가 조정액이 빠져 있습니다. 컴퓨터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되니까 장홍도는 위에 잡아주고 이감사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F3 누르시고 여기 인정이자 대표이사 1532418 따다당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랑이 있죠? 458페이지 거.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얘부터 해야 되죠. 밑에 거 먼저 볼게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가 굳이 내가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를 못 봤어요. 그냥 당좌대출 이자율 문제가 나오면 당좌대출 이자율 되어 있어요.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 되어 있어서 굳이 내가 이게 얘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사항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 기억상으로는. 자, 두 번째, 이제 유현진하고 김강현인데 블로기를 한번 했더니 없다 맞죠? 똑같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유현진 이렇게. 그다음 여기 F2 누르고 가지. 그다음 1, 4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다음 블로기. 그러면 불러와야 되는데 안 불러와지네 맞죠? 예, 좀 하여튼 그렇네요. 2023년 3월 1일 2번 2023년 0302 8,500만원 8,500만원. 그러면 적수는 이제 알아서 계산해 주고요. 그다음 여기 사내이사 김강현 2번 5월 17일 여기 5월 17일 1,700만원. 그러면 가지급금은 끝이 났습니다. 수령한 이자는 장부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자 수익을 이만큼 잡았다. 그런 이야기고 동호물산은 당사와 특수관계이다. 그럼 얘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마을은행과 시민은행인데 차입금 입력 누르시고 새로 불러기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안 불러지네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회사 코드 이거 맞죠? 9328. 9328.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새마을은행. 그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보시면 정기 2월이죠. 날짜가 2022년이기 때문에 정기 2월. 그러면 1월 1일로 잡히고 1월 1일로 잡히고 금액은 4천만원. 이자율 2.9.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올해 거다 맞죠? 2023년 3월 1일 F2 시민은행. 자, 저기는 정기 2월이 아니라 올해 빌렸기 때문에 차입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차입. 자, 연월은 3월 1일 0301. 자, 금액은 2,500만원. 이자율은 2.1. 이 숫자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면 올해 2.1%로 했을 때 52만 5천원의 의미는 1년치예요. 1년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1년이 안 되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제로 여기에 뭐 40 몇만 원이라고 적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를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대로 놔두셔라. 과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40 몇만 원이 있었고 그 문제는 또 40 몇만 원 고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답을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번복되는 문제가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결론은 붙이기 하자면 얘는 건드리지 마라. 인정이자 계산 누르고 조정 누르고 그다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 계상액 여기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유현진이라는 대표이사는 여기 회사를 얼마 계상했다? 63만원.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답이 나온다 맞죠? 이제 1211-243은 인정이자 이만큼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만큼 잡았으니까 얘를 이제 뺀 나머지가 이제 조정액이 되는 건데 얘가 좀 특이하죠. 얘를 넣으면 265 빵빵빵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제 시가 인정 범위인 5% 안에 이제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의 그 비율이 이제 5% 이내라는 뜻이 됩니다. 5% 이내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는 컴퓨터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에 이 금액만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이자 1211243 따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컴퓨터가 요즘 계산을 다 해주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해주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빨강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무엇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중평균 차이 비자율.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입력할 때 가중평균 차이 비자율 여전히 안 건드려도 그대로 되어 있더라. 자, 두 번째, 백두산에 대해서 2월 5일과 5월 1일 날 빌린 거에 대해서 불러오기 안 되더라, 맞죠? 그래서 강제로 입력하였다. 자, 세 번째, 차입금 입력도 불러오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불러졌나요? 다들 입력한 것 같은데 요 목성과 수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입력하면 된다, 맞죠? 입력하면 되고. 자, 세 번째, 인정이자 계산 갔다가 조정 갔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회사 계상에 데이터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300만 원 넣은 것에 대해서 답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답지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는 전부 다 약정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약정은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 회사가 계상한 이자 수익은 전에 입금 불산입되고 안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약정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계상한 이자 수익은 전에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법인세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전액을 입금 산입, 상여 처리한다. 회사 계상액에 결론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약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에 회사 계상액에 아무것도 안 적고 바로 F3 눌러서 이 금액만큼을 여기에 인정이자라고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897256 상여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아까 이자 수익만큼을 뭘로 잡는다? 입금 불산입 유보라고 적는다. 여기 입금 불산입 가서 이자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자 수익을 이거는 불러오기로 할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F6 누르고 이자 수익 잡아주고 얼마? 300만 원을 유보 발생시킨다. 요게 답이었어요, 결론. 물론 저도 이 문제 봤을 때는 되게 황당했어요. 되게 황당했고, 일단은 과거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 부분은 여기 안 뜬다, 맞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다시, 약정이 없는 경우는 회사 계상액이 적지 않고 그 이자 수익만큼을 전액 다 뭐한다? 유보 잡아준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문제 보면 약정이 있다라는 말조차 없어요. 앞에 있는 문제는. 이게 다 있다라고 가정한 거고, 없으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원래 이자 수익이 사실은 이제 돈을 받아야 수익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걸 얘를 이자 수익으로 안 본다는 거죠. 이게 분기했다라고 해서 본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자 수익하고 기부금이 현금주예요. 현금을 받아야 이자 수익으로 봐요. 그런데 만약에 약정이 있다라면 얘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이자 수익은 인정하지 않겠다. 알겠죠? 미술 수익에 대한 인정이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리만 한번 하세요.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시고 이때는 고정조교 1사를 사용한다. 아쉬운 게 문제도 이제 과거 문제는 가수금도 있었어요. 가수금은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바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축. 일단은 불러와 봐야지. 차입금 입력은 새로 불러오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눌렀다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준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컴퓨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컴퓨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조정액은 3억 또는 5% 이상인 경우에 얘가 이제 입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 미만이어서 입력이 안 되는 것이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뜨는 경우, 즉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받은 거죠. 이때는 조정액이 안 떠요. 즉 다시 뭐 송금 산입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얘도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컴퓨터를 믿어라. 결론은 컴퓨터를 믿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 시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